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다니 감사하고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고급 영양학을 이론부터 해서 이제 문제풀이반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된 최은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론반을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혼자 공부하시다가 문제풀이를 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그 영양학의 문제 패턴이 굉장히 단순한 단답형부터 시작을 해서 생화학적인 대사를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기전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까지 깊이나 난이도가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다뤄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고급 영양학,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시험 패턴에서도 우리가 영양학으로 구분해서 문제가 나왔다고는 하나, 영양학 속에는, 이론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생화학이 거의 절반이에요. 생화학의 대사 부분이 이해돼야만 영양학의 기초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이 된 내용은 간단한데, 그 속이 너무 뿌리가 막 벌려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이랑 또 이번에는 새로 바뀌어진 섭취 기준이랑 그다음에 패턴을 이용해서 약간 문제들을 바꿔봤고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다른 부분들도 이제 역할을 해보려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이론서에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용한 문제들이 많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론서를 같이 옆에 두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전체적인 점검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수업하다 놓친 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은 다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론반이 아니어도 문제풀이하고 상관없이 이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짧게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또 길게는 2년, 3년 정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깊어요. 간단한 걸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들. 왜냐면 그게 시험에 나와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깊이 공부를 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양학을 할 때는 그냥 영양사 시험을 칠 때는 단답으로 공부를 해도 답만 체크마크 하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막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었는데 한 달, 두 달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럴까?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막 외웠던 것들을 질문을 해요. 그럼 저도 공부를 해야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점점 해마다 더 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양학 선생인지 생물학 선생인지 뭔지 모르고 답을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가 돼 있어야 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험과 동떨어진 개인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제가 답하기가 매우 곤란하답니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질문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4학년만 졸업하고 공부를 해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론과는 달리 여기 장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판서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자료를 조금 빼봤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함이 선생님의 그림은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마칠 쯤에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해주면 보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답답함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한번 풀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 학기는 아침이라 그 식곤증으로 인한 눈이 반쯤만 떼어지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할게요. 이 공부
우리가 그 고급 영양학 이론반을 할 때는 대사 위주로 이게 챕터가 나눠졌는데 문제풀이반은 영양소 순서대로 해서 이제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프린트물로 시간이 되거나 필요하다면 그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아무튼 너무 반갑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합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막 사기 멘트를 해야 되니까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굉장히 그 느껴지는 감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라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막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스타트하는 기분도 말끔하게 시작할게요.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한번, 교재가 아니고 문제집 첫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제일 첫 번째 1장이 에너지 대사와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해서, 영양 섭취 기준이 2015년도에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화를 해봤는데 아마도 한 문제쯤은 나올 겁니다. 제가 낸 건 아니더라서. 왜냐하면 2015년에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이 바뀐 거를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신호를 하실 거예요. 출제했는 분들이 다 이 영양 섭취 기준에 관여한 유명한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 바뀌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사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양 섭취 기준이 이제 종합돼서 나올 텐데 1번 기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사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A와 B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을 정의하시오. 이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로 문제로 나오면 그냥 쭉 쓸 거예요. 쭉 쓸 거예요. 그냥 정의하고 이제 갈로 이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에너지 섭취 기준에서 이 비타민의 19세에서 남자 29세의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 영양소의 일반적인 영양 판정을 할 경우 어떤 대사의 어떤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4개죠. 하나는 뭐냐면 A와 B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영양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영양 섭취 기준에서 제정이 된 영양소라면 그것이 영양 섭취 기준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으로 돼 있죠.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이 4가지가 돼 있는데 이 4가지가 모두 다 제정되어져 있는 영양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이 안 되는 그런 영양소를 충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권장이 되어져 있으면 충분은 빈칸이고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평균과 권장이 빈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양소마다 제정되어져 있는 칸이 가장 많은 게 3칸, 가장 적은 게 1칸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묻기를 에너지 섭취 기준에서 평균과 권장을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충분으로 제정된 영양소는 여기 답에서 아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양 판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혈액에서 직접 채취를 하거나 소변에서 직접 뭔가를 찾아서 그것에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체크하는 직접적인 용량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게 기준 미달이면 이 사람은 이 영양소가 결핍입니다 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검사라고 해서 그 영양소가 있어야만 활성도가 높아지는 효소의 활성도로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능적인 검사라고 해요. 영양 판정에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대사에서 어떤 효소를 이 활성도를 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측정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확도가 있다고 판정을 해서 그것을 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1번은 A번은 어떤 단계예요? A번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대사에서? 그렇죠. A는 해당 과정에서 뭐가?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B는 TCA 세로에서
뭐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뭐가 된다고요? 석시닐 코에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두 군데에 들어가는 조효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이가 같아요. 들어가는 조효소가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조효소를 먼저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조효소는 TPP가 있고 NAD가 있고 FAD가 있고 코에이가 있고 그렇죠. 리포액 애시드가 있고 무기질로 마그네슘이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이 두 군데에서 작용하는 그 조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효소 6개를 우리가 열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섭취 기준에서 설정이 됐는지를 볼 건데 TPP는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NAD, 나이아신도 있고 FAD도 있고 코에이는 코에이 자체로는 없으나 코에이를 구성하고 있는 비타민이 있어요. 뭘까? 판토텐산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잠깐 열어놔 보는 걸로 해요. 판토텐산으로 간주를 해서 한번 놔둬보자. 그 다음에 리포익 애시드는 없어요. 영양 섭취 기준에서 얘를 제시하고 있는 게 없다. 근데 얘도 비타민 B군이에요. B군이 B1, 2, 3, 4에서 굉장히 많아. 5. 나이아신을 우리가 외국에서는 비타민 B5라고 그래요. 나이아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B군이 굉장히 많아. 얘도 B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지만. 그럼 이거 얘는 아웃이야. 아닌 거, 이 답에서는. 마그네슘은 맞기는 하지만 조효소가 아니죠. 무기질이 그 대사에서 그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보조인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비타민은 조효소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은 보조인자이기 때문에 비타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아웃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4가지를 둘 텐데 이 4가지 중에서 무슨 말 했냐면 평균이랑 권장 섭취량을 물었죠. 그럼 평균과 권장이 나타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TPP, NAD, FAD는 있는데 판토텐산을 OK라고 준다면 얘는 뭐로 돼 있냐면 충분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이 3가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겁니다.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이 3개에서. 그 다음에 19에서 29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양을 우리가 구하는데 먼저 TPP를 볼 적에 그 단위가 뭘까? 미리그램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대해서 이걸 두는데 이제 저는 이걸 안 해왔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1.0이고 얘는 1.2야. 그 다음에 NAD는 단위가 미리그램 나이아신 이퀴벌런트 그래갖고 데이 해주고 얘는 12와 16으로 되어 있어요. FAD는 마찬가지로 미리그램 퍼 데이로 잡고 얘는 1.3과 1.5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3가지가 다 답인가 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이제 힌트로 준 게 뭐냐면 어떤 대사에서 어떤 효소 때문에 기능적인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방금 얘기했던 2가지를 다 쓸 수도 있어요. 다 하는데 어떤 거에 더 신뢰를 두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T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다뤘기 때문에 주로 어떤 효소를 봐요? 트랜스케톨라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가지고 TPP가 내 몸에 충분히 있냐 없냐를 구분하고 판정하는 단위로 쓴단 말이에요. 트랜스케톨라제라는 거. 여기다 좀 이따 적어드릴게. 그 다음에 NAD 나이아신은 어떻게 할까? 요중 혹은 혈중의 적혈구를 표시를 해서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기능적인 평가가 우선시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능적인 검사로 예를 든다면 이 단계에서 얘가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적인 검사로 영양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FAD는 어디의? 적혈구의 다시 적어주긴 할 텐데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 적혈구의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가지고 FAD가 내 몸에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TPP는 아까 트랜스 케톨라제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할 때는 TPP는 트랜스 케톨라제의 활성도를 체크를 해요. 그런데 FAD는 적혈구의 글루타치온 리덕타제의 활성도가 아니고 활성
개수를 찾아요. 활성 개수. 그럼 활성 개수랑 활성도가 차이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제가 판세해 드릴게요. 활성도라 함은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혈액에서 뭐 채취를 해,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 트랜스케톨라제는 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를 할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로 적용을 하세요. 글루타치온 리덕타제의 활성도를 구하는 것도 있고 활성 개수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FAD는 글루타치온 리덕타제의 활성 개수가 훨씬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는 영양소예요. 그럼 활성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FAD가 충분한지 혈액에서 빼가지고 거기서 FAD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글루타치온 리덕타제의 활성도를 구한다는 것은 그 FAD인 비타민 B2를 넣기 전에 트랜스케톨라제 활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이 나왔어. 근데 FAD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활성도를 구했더니 10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저 선생님 걸 했더니 트랜스케톨라제가 처음에 할 적에 5가 나왔어.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걸 그 FAD를 첨가를 하고 검사를 했더니 10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면 누가 더 결핍이 됐었던 거예요? 내가 더 결핍됐죠. 나는 1이었는데 그걸 넣었더니 활성도가 확 튄 거는 여태 얘가 1만큼 낮았던 이유가 뭐냐? 없어서 FAD가 내 몸에 부족하니까 글루타치온 리덕타제가 FAD가 들어오니까 확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이고 여기 다른 사람 거는 5였는데 올라갔다라고 하면 얘가 훨씬 더 적게 된 거죠. 적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각각 비교를 해서 내가 1이고 저기 선생님이 5라고 해도 나는 결핍인 거죠. 근데 활성도를 할 때는 그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FAD를 넣어서 그 차액을 보고 누가 더 결핍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혼돈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트랜스케톨라제 활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그럼 결핍인가요? 라고 하면 그 검사가 어떻게 한 검사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트랜스케톨라제 활성도만을 체크를 한 거면 낮을수록 적은 거죠. 그죠? 내가 1이니까 난 적다 그랬잖아. 5인 사람보다 비교해서 둘이. 근데 FAD를 넣은 비교 분석을 했을 적에 내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간 게 나는 9고 저 선생님은 5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훨씬 많이 올라갔잖아.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결핍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활성도를 검사하는 것이고 활성 개수를 검사하는 거는 FAD를 1, 2, 4, 8 이렇게 단위별로 넣어보는 거예요. 1을 넣었을 때 얼만큼 올라갈까? 2를 넣었을 적에 얼만큼 활성도가 올라갈까? 그러면은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Y는 뭐 X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면 그 A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수 가지고 수학에서 보면 기울기가 높다, 낮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개수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달라. 나는 일을 했을 적에 올라가는 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사람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FAD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판정을 할 때 의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그 개수를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1.2 혹은 1.3에서 1.2에서 1.4, 1.4 이상 이것은 적정 수준이다 라고 판정을 한답니다. 이 개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농도별로 1, 2, 4, 뭐 8 이거는 상관없어. 10, 20, 30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FAD를 그 시료에다가 넣으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고 만들어낸 식이 Y는 AXB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A에 대한 부분이 1.2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적당하다,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AX 플러스 B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의미만, 개수라는 말과 활성도라는 말이, 그 다음에 1.2에서 이것은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1.4 이상은 결핍 수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이 활성 개수는. 그래서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얘기로 이해를 했다고 하고, 이 트랜스케톨라제도 적혈구의 트랜스케톨라제 활성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3번 문제의 답을 우리가 못했죠. 그죠? 3번은 어떤 대사에서의 어떤 효소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사가 뭡니까? 얘가 활성도를 필요로 하는 대사. 5탄당 인산회로에서 트랜스케톨라제가 나옵니다. 그죠? 5탄당 인산회로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FAD를 답으로 내가 굳이 하겠다고 하면 얘는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외웠지. 얘가 답이라면 사실은 답은 얘가 아니야. 그죠? 왜 답이 아니냐면 활성 개수를 묻는 게 아니었잖아. 어떤 영양소의 활성도를 묻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TPP가 답인 거예요. TPP를 답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제거를 아웃시키면서 왔거든. 여기서도 이것 때문이 아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쓰자면 얘는 어떤 대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항산화 반응은 아니죠. 얘가 항산화를 하는 효소가 아니야. 항산화를 하는 효소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걔는 직접적으로 라디칼을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본 거는 같죠? 그치? 근데 그림을 이제 여기서 보면 리덕타제, 그럼 뭘 환원을 시키긴 하나 보다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 E가 재활되는 과정, 그림 동그라미 이렇게 나가는 걸 몇 번 봤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비타민 E가 다른 라디칼에 의해서 얘가 비타민 E의 산화형이 여기 있었으면 얘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C 얘가 여기서는 환원형이야. 환원형이 스스로가 비타민 E를 환원시키면서 자기 스스로가 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바뀌어진 비타민C가 다시 환원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쵸? 글루타치온이 필요한데 얘가 스스로 산화된 걸 우리는 GSSG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산화형이에요. 산화형 글루타치온이야. 글루타치온 리덕타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아니라 그냥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환원형이었을 적에 비타민 C를 환원시키면서 자기는 산화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 다시 돌아갈 때는 뭐? NADPH, NADP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얘를 환원시켜요. 이 환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글루타치온, 리덕타제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쓸 건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내가 그린 그림이고, 우리 뭐 기본서에도 보면 이 그림이 나온 것도 있고, 다른 교재에도 이 그림은 충분히 늘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보다 훨씬 잘 그린 그림일 겁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노출 안 시키려고 빔을 쌌는데 다 들통나게 생겼어, 내 그림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와 같이 5탄당 인산회로라는 말을 썼듯이 여기다가 쓰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서 리덕타제는 환원된 글루타치온을,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환원시키는 대사에서, 그 글루타치온의 환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산화된 글루타치온의 환원 단계라고 보면 되죠. 산화된 글루타치온의 환원 대사, 뭐 환원 단계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어떤 요소의 활성도 그냥 무조건 이건 TPP야 라고 딱 짚어서 TPP고 이걸 외우고 이걸 쓰고, 내가 잘 알다시피 5탄당 인산회로의 트랜스케톨라제 활성도를 봅니다 라고 쓰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끝이야.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나온 거니까 여기에서의 답이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답은 굳이 거기서 원래는 6개인데 그 중에 얘는 아웃시켰고 막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여기서 원하는 답은 TPP가 답입니다. TPP라고 쓰시면 되고, 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9세에서 29세는 영양섭취 기준에서 평균 필요량은 1.0이고 얘는 1.2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적혈구의 트랜스케톨라제의 활성도를 측정하면서 영양 판정을 하며 이것은 5탄당 인산회로에서의 필요로 하는 효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으니까 쭉 설명한 걸로 해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난 끝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접근해가는 방법이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지난 여름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답을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 근데 나도 보면서 이제 놀란 거야. 답을 그때 만들어 놓고도 뭘 하라는 문제야 도대체 이제 해놓고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축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게 1, 2, 3번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1, 2, 3번조차도 없으면 헉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나오면 밑줄을 꺼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1번 문제구나. 이게 2번을 묻는 거구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내가 3번을 쓰면 되는 거구나를 먼저 딱 라인을 잡아놓고 답을 쓰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문제가 너무 빡빡했어요. 그죠? 미안.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아래의 내용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당류를 구분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A와 B를 정의하십시오. 자, 2번이랑 3번은 같이 알아야지 될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A란 식품에 내재하거나 식품을 가공 조리하면서 첨가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단당류, 메가당, 유당, 자당 등의 이당류의 총량을 말합니다. 이거는 총당류를 정의한 거예요. 총당류이고 B는 식품의 제조 과정이나 조리 시에 첨가되는 당, 시럽으로 백설탕, 흑설탕, 옥수수 시럽, 고농도의 과당 시럽, 단풍밀 시럽, 메가 시럽, 팬케이크 시럽, 꿀, 물엿, 당밀, 덱스트로즈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첨가당을 제시한 거예요. 첨가당을 제시한 것이고 3번은 위에서 설명한 총당류와 첨가당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3번 네모는 이 네모 자체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당류의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술하시오. 그러면 총 당류의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몇 프로? 10에서 20%를 10에서 20%를 제한합니다. 까지만 했어도 원래 됐었어요. 영양 섭취 기준을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면 첨가당을 20% 넣을 수도 있잖아. 식품 속에 있는 것들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내재한 것들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첨가되는 걸 20%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몇 프로? 10%. 이 수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당류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10에서 20%를 첨가하되 위에서 구분한 총 당류와 첨가당을 봤을 적에는 첨가당은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4페이지. 4페이지가 아니라 4번 문제. 아래 설명과 그림에 해당되는 영양소, 기억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그럼 기억은 3개의 육각형 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 그림을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B를 봤더니 육각형이 3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식품을 통해서 이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혈장 안에서 알부민이나 면역 글로불린과 결합하여서 운반이 됩니다. 얘는 혈액 안에서 알부민이랑 결합해서 움직이는구나 보시면 되고, 조직 안에서 주로 조효소 형태로 하고 산화환원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A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조효소 역할로서 도와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NAD와 FAD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결핍이 된다면 주로 구강에 구강염, 구순염, 설염 등이 나타나고 코나 입 주위 안면이나 음낭, 외음부의 지루성 피부염, 빈혈, 안구의 충혈, 광선에 대한 공포증, 초록속 백내장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뭐 밑에 그림이 없더라도 뭐라고 알 수 있어요? 리보플라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쑥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넘어갈 때 FAD가 거기서 FADH로 바뀌면서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고에너지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CA 회로가 한 바퀴 돌 때 무엇이 거기서 이제 생성이 됩니까? 에너지로 계산을 한다면 아세틸코에부터 출발을 한다면
NADH 몇 개? NADH 3개. 그 다음에 FADH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곳에서 하나. 그 다음에 GTP 하나. 이렇게 왜 이렇게 5개 같았지? 3개, 1개니까 5개가. 그래서 NADH는 곱하기 2.5를 하고, FADH는 1.5를 하고, 그 다음에 GTP는 1로 해서 다 더하면 TCA로 한 바퀴 다 돌면 10ATP가 되는 거예요. 10ATP가 됩니다. 근데 피루베이트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하면 거기다 더하기 얼마 더해야 돼요? 2.5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NADH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피루베이트에서 출발해서 TCA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12.5ATP. 아세틸코에서 출발해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10ATP로 계산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자, 5번째. 아래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 그 다음에 그 비타민의 항비타민 성분을 기술하고 항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적으십시오.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피루부산이 친절하게도 밑에 갈로에다가 3탄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3개인 피루부산이 4탄소, 탄소수가 4개인 옥살산으로 바뀌어져요. 이거는 어떤 대사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당신생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과정. 원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사는 피루부산이 뭐가 돼야 돼? 해당 과정에서 넘어간다 치면. 아세틸코에가 되는 게 아주 익숙한데 여기서 갑자기 옥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TCA 회로를 돌아서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할 수가 없을 때 옥살산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구조적으로 탄소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뭐냐? 비오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타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타민과 결합을 하는 물질이 있어. 결합을 해서 흡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식물에 있는 것. 아비딘이라고 하는 항비타민제가 있고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생남백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남백이 아니고 생남백. 그래서 그러면 생남백에 있는 이것을 내가 그걸로 인한 그 비오틴의 흡수가 저지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가열해서 익혀서 먹으면 얘가 그 비오틴이랑 결합하는 부분에서 활성도를 잃기 때문에 비오틴의 흡수가 원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세틸코에가 말로닐코에로 되는 것도 여기는 3탄소, 4탄소로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탄소수를 세보면 아세틸코에는 탄소수가 몇 개예요? 그 세보면 외우는 거 말고 2개가 있어. 지금 CH3하고 C하고 O하고 케톤기로 되어져 있는 이게 하나, 2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말로닐코에는 C가 3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늘어났다고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대사의 반응이에요? 지방산을 합성하기 위해서 말로닐코에로 넘어갈 때 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오틴이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비오틴이 조효소로 작용할 때 가장 많이 보조인제로 도와주는 무기질이 뭘까? 망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그네슘이 아니고 비오틴과 함께 탄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할 때는 망간이 이제 공동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망간이 같이 있다는 거 참고로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1번에서 4번은 비타민 중에 판토텐산을 포함하는 물질입니다. 각각을 정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사의 전체적인 걸 보여주면서 비타민 판토텐산을 묻는 건데 먼저 답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1번은 아세틸코에가 TG가 되거나 인지질 혹은 프로스타그란딘,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대사가 될 때 관여하는 물질이 판토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 ACP예요. ACP. 지방을 만들어내다니 ACP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실 캐리어 프로테인이에요. 아실기를 가지고 온 아실 캐리어 프로테인이 바로 판토텐산을 포함하는 물질인데 이게 아마 문제가 어딘가에 대사가 있는데 아까 봤는데 잠깐만. 아니 우리 교재 말고 문제지에 28번 문제를 보시면 28번 문제를 먼저 풀면 그러면 봅시다. 다음 아래 2가지 물질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비타민을 적으죠. 구조를 적지 않고 ACP와 CoA라고 해도 우리는
판토텐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이와 같이 판토텐산을 포함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서 보시라고 먼저 풀었고, 다시 5페이지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면, 자, 2번은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코에이로 넘어갈 때 판토텐산을 포함하는 코에이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관로 2번은 코에이가 되는 것이고, 관로 3번도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석시닐 코에이가 될 때 뭐가 들어갔어요? 코에이가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코에이가 되는 거고,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대사되는 아미노산이 브랜치드? 근육에서 이화시켜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여지는 것이 이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입니다. 여기서 석시닐 코에이로 가기 위해서도 코에이가 같이 관여한다. 이 판토텐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자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미노산이 아니라 글루코제닉, 이거는 당원성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원성 아미노산 중에 일부는 피루부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된다. 그럼 아세틸코에이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피루부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저런 조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경로는 뭐냐? 지방이나 아미노애시드. 여기서의 아미노애시드는 케토원성 아미노애시드예요. 당원성이 아니라 지방을 만드는 케토원성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세틸코에이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설명은 했고, 그 다음에 포피린이랑 헤모글로빈과 같은 것들은 TCA 회로의 석시닐 코에이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포피린이나 헤모글로빈의 전구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답이 뭘까? 석시닐 코에이가 되는 거예요. 햄이 될 수 있는 TCA 회로의 기지를 찾으시고, 그럼 석시닐 코에이가 되는 거죠. 석시닐 코에이는 포피린과 헤모글로빈의 전구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3하이드록시 3메틸 글루타릴 코에이. 굉장히 길죠? 이 이름이 뭘까? HMG 코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HMG 코에이는, 코에이 물질은 요 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HMG 코에이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탄소수가 몇 개냐면 6개짜리 물질이에요. 6개짜리 물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먼저 아세틸 코에이 두 분자가 반응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 몇 개예요? 탄소수가 2개의 아세틸 코에이니까 4개잖아. 그죠? 탄소수 4개야. 여기에 다시 아세틸 코에이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탄소수가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그래서 합쳤더니 6개짜리인 HMG 코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세틸 코에이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갈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는 걸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세틸 코에이가, HMG 코에이, 아세틸 코에이를 통해서 HMG 코에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케톤체를 만들어요. 이 과정까지는 같이 동동으로 와서 케톤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까지는 공동으로 왔는데 이쪽 길을 갈 것이냐, 콜레스테롤을 만들 것이냐, 케톤체를 만들 것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반응하는 무엇이 다를까? 운반체? 효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케톤체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세토아세테이트야. 아세토아세테이트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아세토아세테이트는 탄소수가 몇 개냐면 4개야, 4개. 케톤제 중에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먼저 만들어지는데 얘가 탄소수가 4개야. 그러면 C가 6개에서 4개가 됐다는 것은 합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분해가 됐어. 이 4개, 6개에서 4개가 됐다는 거는 몇 개가 나갔다는 거예요. 2개. 2개짜리 가장 잘 나는 게 뭐가 있을까? 아세틸코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세틸코에가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나가고 남은 것이 바로 케톤체의 첫 번째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화잖아. 그럼 이때 해지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면 HMG-CoA 라이아제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이거 보니까 막 자르고 싶죠? 라이아제. 신테타제 이러면 합성시키고 싶잖아.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합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라이아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얘를 분해시켜서 케톤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효소 이름이에요. 그러면 콜레스테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HMG-CoA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아. 이름이 메발로네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메발로네이트. 메발로닉 애시드 되고 메발로네이트라고 해도 돼. 메발로네이트가 HMG-CoA에서 요걸 거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만들 텐데 이 메발로네이트는 탄소수가 똑같아. 달라지지가 않아요. 6개란 말이에요. 그 얘는 라이아제는 아닌 거죠. 그 대신에 여기서 구조가 약간 변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환원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환원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 환원 형태인데 환원이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환원 효소라는 말이 붙으면 리덕타제라는 말을 했죠. 그게 그대로 붙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HMG-CoA 리덕타제가 반응을 하면 콜레스테롤 길로 가는 거고 HMG-CoA 라이아제가 반응을 하면 아세테이트인 케톤체가 생성되는 반응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세틸코에이의 바로 밑에 자식들은 지금 말했던 케톤체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럼 이 콜레스테롤의 아들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기초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비타민 D, 코티졸과 같은 물질들, 담즙산,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의 가계도가 이래. 아세틸코에이가 제일 할아버지고 콜레스테롤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아래에 4명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담즙산 이렇게. 그 삼촌이 누구냐면 케톤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라인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관여하는 효소들이 그냥 공부하면 어려운데 이게 탄소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하면 그리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응용한 문제가 어디 있어? 26번을 보세요. 13페이지 26번. 26번 볼게요. 다음은 케톤체와 콜레스테롤의 합성 과정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HMG-CoA까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심심하면 여기서 탄소수를 세봐도 내가 용서할 수가 있어. 단계이다. 아니면 우리 교재나 다른 교재 참고서들을 보면은 그 메발로닉 애시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케톤체들의 구조식이 다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서 탄소수 세보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 진행돼서 HMG-CoA까지 왔고요. 이후에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될 경우에는 어떤 효소가 그 다음에 케톤체가 합성이 될 경우에는 어떤 효소가 작용하게 되는지 각각 효소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케톤체가 합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이름이 HMG-CoA 라이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된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되기 위해서는 HMG-CoA 리덕타제가 관여를 했구나 라고 쓰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자 7번 7번 아래 내용은 열량 영양소의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적정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섭취 비율을 설정하였는지 기술하고 제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과 지질은 적정 섭취 수준을 설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 필요량이나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에너지 섭취 비율이 건강과 관련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해서 섭취 기준 책에서 제시한 건데, 근데 사실은 단백질은 평균이랑 권장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단백질은 에너지 적정 비율에도 있어요. 그죠?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술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여기서는 답을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탄단지를 그렇게 뭐 55에서 65, 7에서 20, 뭐 15에서 30으로 정한 근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레인지를 벗어났을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걸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떤 근거에서 그 퍼센트로 했는지 드러나 봤습니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 하지 말고 거기에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판단지 중에 뭘 구했을까요? 탄수화물을 먼저 체크를 했을까? 아니면 그 단백질을 먼저 정했을까? 아니면 지방을 먼저 정했을까? 말게 뭐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먼저 정해졌다고 해야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단백질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 0.66 이런 거 알죠? 0.66 그거는 이제 질소 평형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평균 필요량과 권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0.66 좀 이따 적어 드릴 거예요. 0.66 단위가 뭐예요? 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몸무 내가 100kg면 여기다 100을 곱하라는 거야. 그럼 66g이 하루에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표시라면 이게 단백질 필요량의 근거예요. 근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할 때 시작점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몇 프로로 잡았습니까? 외울 때 90인데 여기는 90으로 잡고 계산을 했대요. 이 이제 영양 섭취 기준 할 적에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소화 흡수율을 90%로 잡자라고 했더니 0.73g이 된 거예요. 0.73. 0.73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 73이 어디서 왔냐면 0.66이 필요하다는 질소 균형 법칙에 의한 실험에 의해서 0.66이 나왔는데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율을 90으로 잡아서 0.73으로 고쳐서 이제 계산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을 할 때 모든 연령대에 그 연령대에 남자가 모두 그 키에 그 몸무게입니까? 아니죠. 평균을 다 정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여기다 넣게 되면 그 연령대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나와요. 그게 그 단백질이야. 근데 나는 키도 훨씬 작은데 그걸 적용하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거기다가 적용할 때는 고려할 게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과정은 그래. 평균 몸무게를 곱해서 그 단백질의 필요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필요한 총 에너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겠죠. 영양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초대사량에다 활동대사량에다가 식사 뭐 이런 걸 쭉 하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나왔잖아. 그죠? 단백질이 나오면 그 열량 속에 이 단백질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역추적하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단백질이 100g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에 총 필요로 하는 그 총 열량 에너지를 해봤더니 내가 2000칼로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단백질로 내가 몇 퍼센트를 먹은 거예요? 2000kcal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100g을 먹었어. 그러면 400g의 단백질을 킬로칼로리를 단백질 통해서 먹은 거잖아. 그러면 2000에서 400이면 20%, 25%예요. 2000에 4, 2000에 25? 25%야? 나 그게 안 돼. 25% 맞네. 25%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 25%의 단백질을 먹은 거예요. 그럼 25%가 나왔죠? 이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 내 연령대에 필요한 총 에너지를 구했고,
내 몸무게를 통해서 단백질의 양을 구해서 얘네 둘을 그냥 비교한 거예요. 이건 각각 구한 거고. 그래서 단백질을 구한 거는 이걸 통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의 필요량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그냥 2000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해봤더니 최소가 7%가 나왔대요. 사람들마다 했더니 총 에너지의 7%까지가 가장 최소고 최고 높은 게 10에서 11%까지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를 7%로 잡고 최고는 10%의 2배인 2를 곱해서 20%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 단백질의 적정 비율이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쉬는 시간에 그대로 판표해 줄 테니까 이해만 하세요, 지금. 자, 다시 단백질은 어떻게 구했느냐? 단백질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 질소 요인 분석을 통해서 0.66을 곱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거기에 소화율을 곱했더니 0.73에다 몸무게를 곱하라고 한다. 그래서 몸무게를 곱하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나와요.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칼로리가 나와. 단백질을 통한 칼로리. 그리고 그건 이제 끝. 그 다음에 내 연령대의 내 키에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킬로칼로리 총 에너지 섭취량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구했어. 그럼 두 개 다 칼로리가 됐죠. 총 에너지도 칼로리고 단백질도 4 곱해서 칼로리로 환산했단 말이야. 얘네 둘을 비교했더니 전체 인구에서 가장 최소로 먹어도 건강하다고 나온 사람이 7%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가 나왔고 가장 높은 것이 10%에서 11%가 나왔는데 그거를 2배를 곱해서 20%로 합시다 라고 해서 단백질은 7에서 20%가 적정 비율로 정해졌어요. 그게 1번이야. 그러면 이게 7%고 얘가 20%면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부터 얼만큼을 얻으면 돼요? 최소 20이니까 80에서부터 93%는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부터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끝났어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했냐면 요번에 새로 측정하면서 탄수화물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하향됐어요? 상향됐어요? 하향됐어요. 저번에 70까지였었잖아요. 근데 자꾸 조사를 해봤더니 75. 조사를 해봤더니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70%가 됐을 경우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안 된다. 그래서 55에서 65로 낮춘 거예요. 그럼 지방은 뭐냐? 탄수화물이 빠진 나머지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니까 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섭취율을 올렸다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내려온 범위를 지방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퍼센트가 조정이 됐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판서를 할게요.